오늘은 아는 사람만 몰래 찾는 서울 도심 속 숨은 명소 12곳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 명소들이 위치한 동네는 오랜 기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높은 건물 없이 나지막하고 오래된 골목길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과 역사, 그리고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여행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둘러볼 명소 두 곳은 번잡한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자연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차 없이 오직 두 발로 혼자 동네의 곁을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이번 걷는 여행은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출구에서 5분만 걸어가면 나오며 길을 따라 앞으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 건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로변을 지나 골목길로 들어가니 건물 벽면에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네요.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담벼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자태가 참 아름답죠. 능소화를 지나 앞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이렇게 유리와 기와로 둘러싸인 작은 주택 한 채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세련된 한옥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아늑한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 불리는 소설가 이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이상의 집입니다. 이상은 1930년대라는 식민지 암흑기에 활약하면서 오감도와 날개 등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집필했는데요. 만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문학의 지평을 단숨에 넓힌 천재적인 작가로 이름을 남긴 인물입니다. 이곳에는 이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물들이 기록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쪽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철문 너머로 숨어있는 비밀의 공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상영되는 이상의 일대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의 복잡하고 고독했던 내면 세계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영상 시청을 마친 후에는 위쪽 계단으로 올라 작은 야외 테라스로 나갑니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어두운 내면의 공간과 대비되는 화창한 골목마을의 풍경이 참 신기하죠.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 깊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상의 집을 빠져나와 계속 골목길 안쪽으로 직진합니다. 참고로 방금 구경한 이상의 집을 포함해 지금 걷고 있는 동네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운 효자동, 지명상으로는 서촌인데요. 경복궁 우측에 있는 북촌이 조선시대 고위 관료와 왕족들이 살던 웅장한 한옥마을이었다면 서촌은 의관과 역관 등 전문직 중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촌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들이 일구어온 자생적인 문화와 다정하고 나지막한 골목의 정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업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즈넉한 골목길의 풍경이 참 인상적인 곳입니다. 정겨운 서촌 골목길을 따라 인왕산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걷다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을 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식을 먹을 겸 빵집을 잠시 둘러봅니다. 원래는 이 빵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막걸리 바게트를 먹어보려 했지만 매진이 돼서 올리브 바게트를 구매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빵집인데 덕분에 더 즐겁게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좋네요. 빵집 바로 앞에 있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숨은 장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상의 집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인 세련된 근대식 2층 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화단의 거장, 남정 박노수 화백이 평생 가꾸고 살던 집인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이 주택은 1937년 조선의 친일파 관료였던 윤덕영이 그의 딸을 위해 지은 2층 집인데요. 하지만 1973년 박노수 화백이 이 집을 매입해 38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후 2011년 이 모든 부지를 종로구에 무상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고즈넉한 주택과 정원을 가꾸셨다니 참 대박이죠? 주택 뒤쪽으로 놓인 언덕길을 오르면 이 고풍스러운 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언덕을 오르니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멋있는 기와주택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의 집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마을 한복판에 이런 고택이 숨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참고로 이 미술관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인데요. 주택 내부도 구경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2층에 있는 미디어 전시실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 한번 찍어봤는데요. 정말 1937년에 지어진 모습 그대로 유지보수된 집이라 고풍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마룻바닥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깊이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박노수 화백의 작품도 구경할 수 있어서 3,000원의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술관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미술관을 빠져나와 아까 걸었던 골목길 위쪽으로 쭉 직진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윤동주 시인이 실제 머물렀던 하숙집 터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머물렀던 기간은 약 5개월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별 해는 밤, 자화상 등 주옥 같은 시 10여 편이 바로 이곳에서 집필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윤동주 하숙집 터를 지나 골목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골목길이 끝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험준한 바위 계곡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서촌 골목길의 가장 깊숙한 끝자락, 인왕산 치맛바위 아래 숨겨진 보석 같은 자연 계곡인 수성동 계곡입니다. 수성동이라는 이름은 계곡의 물소리가 맑고 청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예로부터 경치가 너무나 수려해 조선시대 사대부들과 문인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다고 합니다. 요즘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을 볼 순 없었지만 서울 도심 속에 이런 장엄한 계곡이 있었다니 참 새롭네요. 조선시대 지어진 계곡 위 기린교도 참 멋있죠? 수성동 계곡을 지나 언덕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청운공원 방면으로 5분만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도로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시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니 절벽으로 뻗어 있는 데크길이 나왔네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데크길이 끝나자 골목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서울 시내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아름다운 경치만 있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무무대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방금 걸어왔던 서촌의 아기자기한 풍경, 고풍스럽고 웅장한 경복궁, 광화문 인근의 마천루 빌딩들, 그리고 남산타워 등 서울의 중심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고작 10분을 올랐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경치라니 참 대박이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장소도 도보로 5분만 이동하면 돼서 좋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산기슭에 건설된 건물 한 채가 등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1968년 김신주 사건 이후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세웠던 500초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더숲 초소 책방입니다. 원래 이 초소는 반세기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던 통제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 인왕산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초소 건물을 허무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숲속 카페와 책방으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한켠에는 이렇게 그 당시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비가 삼엄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돼 또 다른 휴식 공간이 됐다니 참 신기하죠? (1층과 2층) 모두 사방이 통창으로 된 넓은 좌석이 있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참 좋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대기층에 있는 야외 테라스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까 무무대에서 봤던 경치를 이곳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무슨 괜찮아. 너 너무 알지.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지. 더숲 초소 책방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900원.
그리고 다양한 빵들도 판매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초소책방 인근에는 통제와 군사의 공간이 시민과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또 하나의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책방을 지나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숲속 쉼터 방향으로 5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성곽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쪽 계단길이 아닌 왼쪽 숲속 쉼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1분 정도 들어가자 초소책방보다 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신기한 건물 한 동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철제 데크길을 따라 건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초소책방과 마찬가지로 과거 군인들의 경계 초소였던 인왕 3분초를 리모델링해 만든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초소책방이 활기찬 대화가 있는 카페형 공간이라면 숲속 쉼터는 정적인 휴식과 고독한 사색을 위한 무인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목조 인테리어가 참 멋이죠? 민간인 출입 금지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고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숲. 사방을 둘러싼 유리창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오랜 시간 숨겨왔던 인왕산의 가장 깊은 속세를 투명하게 비춰줍니다. 이 쉼터에는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책, 화장실, 그리고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 제외 10시부터 17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왔던 길을 되돌아 이번에는 왼쪽에 성곽길을 두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고풍스러운 성곽길을 내려가며 보이는 바깥 풍경도 참 멋있죠? 이번에는 청운공원 방면으로 내려갑니다. 도로가를 건너 계속 청운공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래쪽으로 청운 화장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왼쪽 언덕길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서촌에서 봤던 고즈넉한 건물과는 또 다른 세련된 한옥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인왕산 자락길의 끝자락,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인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산기슭 한복판에 이런 고풍스러운 한옥도서관이 있었다니 참 대박이죠? 신발을 벗고 누마로 안으로 들어가면 향긋한 나무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늑한 한옥의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죠?
안쪽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서 한옥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기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왼쪽 연못 위에 놓인 작은 공간이 참 예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폭포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물줄기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1층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이 나타나는데요. 이곳도 넓고 장소가 쾌적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짧게 도서관 구경을 마친 뒤 정수기로 목을 축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도서관을 빠져나와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이동합니다. 2분 정도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낮은 돌계단 길이 나오는데요. 20계단 정도만 오르면 도로가 아닌 공원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공원 중간에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위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여행 초반부에 봤던 하숙집에 머물던 시절 매일같이 올라 산책을 했던 언덕인 윤동주 시인의 언덕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곳에서 후배 정병욱과 함께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언덕 뒤쪽으로 놓여있는 한양도성의 돌성곽을 따라가면 부암동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늘과 별을 노래했던 청년 윤동주의 숨결이 이 고즈넉한 성곽길의 전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 이 성곽을 넘으면 이제부터 청운 효자동이 아닌 부암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데요. 부암동에는 청운 효자동에서 봤던 풍경과는 또 다른 서울 한복판의 산골 마을처럼 소박하고 다정한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으로 넘어가기 전 성곽 아래쪽에는 꼭 들러야 할 무료 명소 한 곳이 있어 그곳을 먼저 구경해 볼까 합니다. 그럼 성곽을 지나 공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계단길을 내려가니 언덕 아래로 숨어있는 건물 한 채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청운 수도 가압장과 2개의 콘크리트 물탱크를 리모델링해 만든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문학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콘크리트 물탱크가 나오는데요. 이 공간은 물탱크 윗부분을 뜯어내 하늘과 바람과 별이 그대로 들이치는 열린 공간입니다. 물탱크 벽면에 남은 오랜 물때와 거친 질감은 시인이 갇혔던 감옥의 차가운 벽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곳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시인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인어왕산의 하늘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됩니다. 서촌에서 마주한 근현대사의 흔적들, 윤동주 하숙집에서 시인의 언덕을 지나 이곳 문학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시대를 고민했던 이들의 뜨거운 숨결과 마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윤동주 문학관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문학관 앞에 있는 길을 건너 돌계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양도성의 4소문 중 하나인 창의문이 나옵니다.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4대문과 4소문 중 조선시대 누각의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문이라고 하네요. 창의문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암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지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계절을 품은 부암동의 깊은 품으로 들어갑니다. 창의문을 지나 부암동으로 들어서면 근처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이곳에는 유명한 음식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저는 부암동 돈가스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경양식 돈가스집답게 내부 인테리어가 찰떡이죠. 돈가스를 주문하면 먼저 고소한 스프가 나옵니다. 돈가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는데요. 원래 경양식 돈가스는 고기가 얇은 게 특징인데 여기는 고기까지 두꺼워서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만족감이 상당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돈가스 집을 빠져나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삼거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나오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부암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센터 오른쪽으로 가면 새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좁은 가운데 골목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실히 주변에 험준한 산들을 많이 끼고 있는 동네라 그런지 골목길도 더 한적하니 좋네요. 골목길을 따라가니 왼쪽으로는 또 다른 고풍스러운 한옥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언덕 왼쪽으로 내려가 한옥 건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부암동의 대표적인 도심 속 한옥 공간인 무계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단아한 한옥 건축물은 원래 이곳에 있던 게 아니라 익선동에 있던 서울시 등록 음식점 1호 오지남의 자재를 그대로 가져와 이축 복원한 것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등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무대라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하네요. 중앙에 위치한 안채는 이렇게 내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뚫린 한옥이라 더운 여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선하니 좋더군요. 사랑채는 내부 관람이 불가능해 밖에서만 구경을 했지만 오히려 그 고즈넉함이 배가 되더군요. 제일 왼쪽에 있는 행랑채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몽유도원도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무계원이 세워진 터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별장, 무계정사가 있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과거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풍경을 봤는데 그 풍경을 현실에서 찾아 헤매다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 인왕산 자락 고갯길이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이 경험을 안견에게 설명했고 안견은 단 3일 만에 조선 회화의 걸작인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됐다네요. 참 신기하죠? 무게원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 휴무 10시부터 18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무게원을 빠져나와 바로 앞에 있는 안쪽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언덕길의 노고가 한 번에 씻기는 경이로운 풍경이 등장합니다. 언덕을 오르니 흰색으로 칠해진 작은 건물이 나왔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건물로 들어가니 아늑한 주택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곳곳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화장실 문도 정말 특이합니다. 그런데 창밖으로는 신기한 석 조각들을 끼고 있는 넓은 정원이 있네요.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석 조각들과 함께 어우러진 광활한 정원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현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과거 태평양 화장품 그룹의 둘째 사위 김희광 관장이 조성한 목인박물관 목석원입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야외 정원은 그 크기가 무려 약 3,000평에 달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정원이 조성돼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니 참 신기하네요. 이곳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전국 팔도에서 수집된 석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무덤을 지키며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민간에서 복을 빌던 이 돌조각들은 투박하면서도 해학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 거친 성물인데도 신비롭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더 대박인 것은 아까 부암동으로 내려오며 지나쳤던 한양도성 성벽 바로 아래 이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의 다른 정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멀리서만 이 성곽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덕 위로 올라가면 성곽을 곁에 두고 주변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언덕 위로 올라오니 그림 같은 목석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원과 함께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성곽의 모습도 참 아름답죠. 정원 곳곳에는 이렇게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도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목석원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인데요. 입장료를 내면 처음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던 주택에서 음료 한 잔과 간단한 다과를 주십니다. 꼭 실내에서만 차를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마실 수 있어 또 다른 산책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목석원의 운영 시간도 다른 명소들과 비슷하게 매주 월요일 휴무 10시 30분부터 19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정원 곳곳에는 이렇게 숨겨진 별장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들어가면 딱입니다. 내부에는 의자도 잘 마련돼 있고 볼거리도 있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았습니다. 성곽길을 지나 언덕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목석원과 부암동 시내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성곽길을 내려오며 수차례 구경했던 풍경이지만 험준한 산맥들을 끼고 있는 부암동의 풍경은 다시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야외 전경 구경을 마치고 실내 공간이 모여있는 아래쪽 공간으로 다시 내려가 봅니다. 아래쪽 실내 공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2,000원이라는 입장료가 다소 비싸게 느껴졌는데 막상 정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지금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네요. 다양한 실내 공간을 지나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조망 명소로 이동합니다. 옥상에는 크기가 다양한 항아리들이 가득하네요. 이곳에 서면 아까 봤던 부암동의 또 다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북한산과 부암동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한적한 마을은 회장님 동네로 유명한 평창동에 위치한 주택들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에 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사나 의문이 들었는데 목석원에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면 그 의문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항아리 뒤쪽에 있는 편백나무 옥탑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의 액자가 돼 부암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원 부지도 엄청 넓은데 장소마다 감성이 모두 달라서 산책하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목석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하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 제가 방문하지 못한 하이라이트 장소가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다시 하얀 집을 빠져나와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놓인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나무로 조각된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층에는 더 신기한 조각들이 놓여 있네요. 내려가 볼까요? 이곳은 수많은 목인들이 전시되어 있는 목석원의 하이라이트 공간인 목인 창고입니다. 목인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외로운 길을 유쾌하게 동행하고 지켜주기 위해 조선시대 시민들이 정성껏 깎아 만든 유물인데요.
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슬픔 속에서도 삶을 예찬했던 우리 선조들의 독특한 생사관과 소박한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목석원을 설립한 김희광 관장은 1970년대 초부터 약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보이는 목인과 밖에서 봤던 석인들을 12,000여 점이나 모았다고 하네요. 참 대박이죠? 제가 둘러봤던 목석원을 천천히 둘러보는 데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되니 여유롭게 산책하듯 즐기면 딱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곳 부암동에 목석원만큼이나 아름다운 김희광 관장이 만든 또 다른 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목석원을 빠져나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목석원에서 약 10분을 걸어 아까 점심을 먹었던 부암동 돈가스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길로 쭉 직진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건물을 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면 다시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여기서는 왼쪽 길로 들어가 쭉 직진하면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면 오늘 둘러봤던 다른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대한 담장 주택들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부암동의 백석동길 역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요. 평창동이 대기업 회장님 동네라면 부암동은 예술가와 정치가의 동네라고 하네요. 분명 같은 서울이지만 언제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서 차를 타고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걷는 여행만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 좋네요. 주택가를 지나 앞에 뚫려있는 오솔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솔길이 끝나면 다시 도로가가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유럽풍 감성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산모퉁이라 적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통창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아늑한 좌석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곳은 부암동 백석동길 가장 높은 언덕 끝자락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카페인 산모퉁이입니다. 이 카페는 2007년 방영됐던 유명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이선균의 집으로 쓰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 곳곳에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직접 사용했던 소품들과 사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산모퉁이의 하이라이트 장소는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문 밖으로 나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압도적인 조망이 펼쳐집니다. 아까 목석원에서 봤던 풍경과는 또 다른 개방감 있는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죠. 병풍 같은 인왕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부암동 주택단지의 풍경이 도심 속 숨겨진 비밀 정원처럼 아늑합니다. 산등성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성곽길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지금 둘러보고 있는 옥상도 좌석들이 많아 편하게 작업을 하거나 휴식하기도 참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옥상이 아닌 지하 1층에는 다양한 소품들이 가득 찬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둘러봤던 목석원과 마찬가지로 산모퉁이 역시 김희광 관장이 만든 카페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물들을 수집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 수가 너무 많아져 이를 보관하고 전시할 터를 찾던 도중 이 부지를 구매해 지금의 산모퉁이 카페가 됐다네요. 참 신기하죠? 이곳 지하 1층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가면 야외 전망이 들어오는 1층 테라스가 나옵니다. 커피 가격은 8,000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인테리어와 전망을 보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커피를 마셔서 10,000원짜리 한라봉 요거트를 마셨습니다. 산모퉁이 운영 시간은 매일 11시부터 18시 50분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산모퉁이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왔던 길을 되돌아 버스를 타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언덕길을 내려와 다시 부암동 돈가스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삼거리 오른쪽에 위치한 부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암동 주민센터 무계원 정류장이 나오고 여기서 아무 버스를 타면 경복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경복궁역 2번 출구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들어가 3호선을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차 없이 오직 대중교통을 이용해 떠났던 당일치기 서울 걷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아는 사람만 몰래 찾는 서울의 숨은 12개 명소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당일치기 서울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